한마디에 대한 벌. 히가시노 게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해서 맨션을 사지 않은 게 좋을 뻔했어. 사람이 언제 재난을 당할지도 모르면서 남은 것 하나 없이 대출을 받아서는. 후회함과 동시에 말을 꺼낼까 말까 이토쿠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생인 유카리와는 졸업 후로도 20년 이상이나 친구로 지내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돈 문제로 신세를 진 적이 없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중학생 아들과 둘이서 난처했던 때조차도. 히라야마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몇 년 됐니? 이토코의 속마음이 전달된 듯 유카리가 물었다. 요시오가 중학교 1학년, 가을이었으니까 올해로 만 7년이야. 남편은 나와 동갑이니까 겨우 32살이었지. 생명보험도 전혀 들지 않았었고. 주방기기 제조회사의 셀러리맨이었던 히라야마는 정기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돼 그로부터 반년 후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이토코는 수많은 직장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아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려고 열심히 일했다. 그 요시오가 작년 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에 있는 호텔에 취직했다. 그 1년 전부터 이토코도 아는 사람의 소개로 조그마한 에스테틱 살롱에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급료는 얼마 안 됐지만 스킨케어 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 진득하게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작년까지 두 보자는 마치다시의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히데오의 근무처가 신바시, 이토코는 메구로라 통근에 편도 2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고마자와에 지은 지 오래된 맨션을 사서 옮긴 것이 올해 4월. 약간의 저축도 전부 계약금으로 쏟아붓고 은행 빚도 지게 되었다. 저금이 텅 비어도 모자 둘이서 일하면 어떻게든 갚을 수 있겠지 하고 마음먹기가 무섭게 내리쏟는 듯한 재난을 만나고 말았다. 휴일, 친구에게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던 히데오가 대형 외제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이다. 과실은 일단 정지를 하지 않은 히데오 쪽에 있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던 듯 상대 차의 앞문이 약간 긁힌 정도였다. 운전하던 남자도 이 정도면 자신의 보험으로 고칠 수 있으니 경찰을 부를 것까지는 없다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었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히데오의 명함만 받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멋모르는 행동이었다. 이틀 후 운전했던 남자를 포함해 3명이 히데오의 근무지인 호텔로 나타나 그를 불러내서 차 수리비로 100만 원을 청구했다. 히데오는 항의도 해보았지만 어쨌거나 비용은 변상해줬으면 좋겠다고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 받아둔 명함에는 폭력단 사무실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래서 돈을 줬니? 이야기가 돌아오자 유카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결국은 한동안 히데오도 저항해보았지만 세 사람은 매일같이 밀어닥치지. 상사에게 상담해도 이대로는 호텔 영업에 지장이 있겠다는 말만 하지. 연말 보너스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상사한테 돈을 빌리고 나도 직장에서 갚으라고 집에 있던 몇 푼 안 되는 저축도 전부 다 쏟아부어서. 참 큰일이었겠구나. 지금부터가 더 큰일일 것 같아. 히데오가 빌린 돈은 보너스를 모두 내놓아도 모자랄 정도인데 은행 대출 갚을 돈은 보너스 달인 12월에는 평소의 3배가 되거든. 나도 이 이상 직장에 무리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 차라리 맨션을 비워주면 끝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이 이상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이토코는 목구멍에서 말을 삼켰다. 유카리의 가정은 아이가 없어 부부 둘이서만 살았고 거기다 시아버지는 시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등 100만 엔 정도는 그다지
큰 돈도 아닐 것이다. 그래도 두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런 걸림 없이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도 돈 문제가 둘 사이에 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신의 입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토쿠가 얼굴빛을 살피는 느낌으로 고개를 들자 유카리의 망설이고 있는 시선과 마주쳤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 걸까? 유카리도 또한 살피는 듯 이토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내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100만 엔 정도면 빌려가도 된다고? 뭐 지금까지의 두 사람 사이로 봐도 지금 그 정도의 도움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토쿠가 30살이 될까 말까 한 나이에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자신은 우선 순조로운 결혼 생활을 영위했으니까. 아니, 남이 보기에는 별탈 없어도 실상은 허무한 나날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궁상을 털어놓는 지금도 이토코에게 질투심마저 느꼈다. 그래도 넌 고생한 보람이 있잖니. 아들 히데오가 훌륭하게 제 한몫을 하니까. 한몫하긴 무슨, 지금 같은 일만 저지르는데. 나와 비교하면 훨씬 보람있는 생활일 거야. 유카리는 약간 얼버무리듯 천천히 찻잎을 갈아 넣었다. 슬슬 9시가 되지만 남편은 오늘 밤도 늦을 것 같다고 했다. 난 아이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나마 남편과 잘 지내면 괜찮겠지만 그 사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유카리보다 4살 위로 43살인 남편 미쓰이 가스이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중매로 결혼해서 2년째 되던 해에 한번 임신을 했지만 유산하고 그 이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도 유카리는 키 크고 풍채 좋고 성격도 밝고 화끈한 남편에게 만족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은 낌새를 느낀 것은 5년 정도 전의 일이다. 추궁을 하니 남편은 순순히 자백했다. 상대는 거래하던 회사의 독신 여사원이었는데 깨끗이 헤어지겠다고 그때 남편은 약속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수상함을 느끼고 조사한 결과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유카리는 알게 되었다. 그 문제는 확실히 했니? 이번에는 이토쿠가 물었다. 이토쿠에게만큼은 대강의 사정을 털어놓았었다. 응, 여자가 임신한 건 확실한 것 같아. 친정 오빠가 흥신소에 부탁해서 알아봤거든. 벌써 직장도 관두고 나간 후에 원룸 맨션에 살고 있대. 임신 4개월인데 당연히 낳을 생각인가 봐. 나도 이번엔 각오 단단히 하고 흥신소에 조사해본 건 모른 척 하고 있어. 남편도 막바지에 내게 요청할 심산일 거야. 요청하다니. 물론 이혼이지. 그럼 넌 어떻게 할 생각이니? 당연히 응해줄 수 없지. 단 여자일 땐 막대한 위자료와 그 후에 내 생활비를 보장받을 거야. 그 정도는 당연하잖아. 일방적으로 상대가 이혼의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그래, 이 맨션 정도는 받아도 될 거야. 아, 이건 어차피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균등 분배되는 거고 이 정도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오이 마치에 있는 이 맨션은 약 10년 전에 구입해서 이토쿠와 마찬가지로 대부금을 갚고 있는 중인데 여기까지 도보로 20분이나 걸리고 건물도 낡아 지금 팔아도 3천만 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재산이라고는 이 맨션밖에 없지만 마음 두는 곳이 달리 있거든. 아, 하고 이토쿠가 알아차린 표정을 짓자 유카리도 가볍게 말했다. 우리 시아버지 연세가 올해로 78이신데 아직 완고하게 당신 집에 혼자 사셔. 집은 이미 낡았지만 대지가 120평이나 돼. 그 다바타에 사시는 할아버지 말이지. 유카리가 대청소하러 갈 때
이토코도 같이 간 적이 있었다. 그래, 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렸잖아. 그것도 환상선 안쪽이라 지금은 평당 400만 엔은 할 거야. 120평이면 5억엔인가?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형제는 누님과 남편 둘이니까 아버님께 만약에 경우가 생기면 상속세를 내도 남편에게 2억엔은 들어온다는 계산이지. 그걸 기다리는 거구나. 응, 지금 이혼을 승낙한다면 남편만 좋은 거니까. 시아버지는 건강하시니? 유카리는 쓴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본인 입으로는 빨리 안락사하고 싶다지만 언제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르지 뭐. 나도 내년이면 40이야. 언제까지고 고집 부리고 사랑도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이혼해서 제 2의 인생을 개척하는 쪽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역시 돈이 없으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알아. 누가 정말 그 노인 안락사 좀 안 시켜주나? 그러기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줄 텐데. 이토코의 놀라는 얼굴을 보고 유카리도 정신이 들어 입을 다물었다. 요사이 남편을 향한 분노와 질투, 이혼과 그 후의 생활 등을 고심하다 보니 노이로제 증세가 생겨 엉겁결에 묘한 말을 해버린 듯 했다. 유카리는 지금의 발언을 얼버무리는 웃음을 지으며 어느새 알랑거리는 느낌으로 화제를 다시 돌렸다. 돈이 필요한 건 너였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10월 21일 오전 남편이 전화로 시아버지의 죽음을 알렸을 때 유카리는 순간 그렇게 반응했다. 그건 이토코가 100만 엔의 상담을 하러 온 날에서 3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탓인지도 모른다. 이불 속에서 목이 졸려 있었다나 봐. 지금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었어. 누님이 발견했대요? 아까 아버지를 보러 갔더니 날씨가 좋은데도 방문이 닫혀 있었대.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지난 1년간 침실로 쓰고 있던 안쪽 다다미 8장 크기의 방 안의 이불 속에서 싸늘히 식어있는 미쓰이 요이치를 발견했다. 목에 스타킹이 감겨 뒤로 묶여있는 것으로 보아 교살된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경찰에 알린 후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했다고 한다. 난 지금 다바타로 갈 테니까 당신은 당분간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연락함하고 남편은 바쁘게 전화를 끊었다. 애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는 평상시 유카리에게 극히 평범하게 대하고 있었다. 개방적인 성격이라 아버지의 죽음을 안 직후에도 그다지 비통한 목소리로 들리지는 않았다. 남편은 분명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하고 말했던 것 같다. 누나의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신도 그것에 맞추고 있었겠지만 호칭이야 어찌되었건 돌아가셨어 라는 말에 어떻게? 라고 반문한 건 약간 부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어쩌다가? 라고 물었으면 좀 나았겠지만 아니 남편은 그 미묘한 차이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유카리는 약간 당황하고 있는 자신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난 나 자신의 심리를 알고 있다. 엉겁결에 어떻게? 하고 물은 말의 뒤에는 어떻게 살해됐어? 하는 의문이 반사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그리고 시아버지는 정말로 살해되었다. 유카리는 불운한 동요를 느끼기 시작하는 가슴을 감싸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았다. 일전 이토코가 여기 온 날의 일이 역시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했다. 정확하게는 지금부터 22일 전인 9월 29일 점심때 전화가 와서 저녁 8시 조금 전에 찾아온 이토코는 저녁은 먹었다고 거절하고 얼마간 차를 마시며 잡담하다가 얼마 안 있어 본 용건인 듯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 히데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100만 엔을 변상하게 되었고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렇다고 이토코는 정면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진 않았다. 이야기가 진전됨에 따라 유카리 쪽에서 제안하는 시기였다. 이쪽이 어떡하다 그런 심리가 되었는가 하면 도중에 화제가 시아버지 일로 옮겨와 자신이 묘한 말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누군가 정말로 그 노인을 안락사시켜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줄 텐데. 경악하는 이토코의 표정을 보고 유카리는 당황하여 다시 화제를 돌렸었다. 돈이 필요한 건 너였지. 그래도 이토코가 여전히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 괜찮다면 100만엔 내가 빌려줄까? 하고 먼저 말해버렸던 것이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다. 좋아, 100만엔 정도야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어. 유카리는 이토코의 은행 계좌를 묻고 다음날 보내줄 것을 약속했다. 갚는 것은 1년 이내를 목표로 하고 간단한 차용서만 먼저 받아두었다. 물론 다음날 돈을 붙여주었다. 이토코에게서 곧 고맙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고마워.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설마 하고 유카리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바보 같은 상상은 그만두자. 고작 100만엔으로 이토코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리가 없지 않은가. 2시간 정도 지나 다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일단 현장 검증은 끝났어. 경찰에서 당신한테도 몇 가지 묻고 싶다고 하고 누나와도 앞으로 일에 대해 의논을 해야 하니까 역시 여기까지 와줘야겠어. 근데 어떤 것 같아요? 범인의 목적이랄까. 지금 당장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고 할아버지가 현금과 예금 통장을 넣어둔 침실 서랍장이 텅 비어 있으니까 도둑의 범행이라는 견해가 유력한 것 같아. 미스이는 목소리를 낮춰서 대답했다. 도둑놈이 목욕탕 나무문으로 숨어 들어온 흔적이 있어. 아궁이 쪽으로 나가는 나무문 자물쇠가 고장났었잖아. 응. 내가 그동안 고쳐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밀어놨더니 빨리 고쳤더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입술을 깨무는 듯한 목소리였다. 도둑놈이 거기로 들어온 건 확실해요? 약간 열려 있었으니까. 거기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낡은 목조가옥이면 생각만 있으면 어디로든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열쇠가 고장난 나무문으로 침입해서 현금이 들어있는 서랍도 찾아낸 것으로 보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자의 범행이라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어.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얼굴을 봤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목을 조른 게 아니겠어? 시체의 얼굴에 타월을 덮은 것을 봐도 아는 사람 범행이라는 생각이 더 유력하고. 몇 시쯤이었는데요? 시체 상태로 보면 어제 밤인 것 같아. 도둑이라면 범인은 당연히 남자겠죠. 유카리는 묘하게 힘을 주어 확인했다. 아니,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왜요? 미스이는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한층 더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조금 전 형사들 이야기를 슬쩍 들어봤더니 이웃 사는 사람이 새벽 2시쯤에 우연히 화장실 창문에서 사람 그림자가 집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목격한 모양인데 여자 같았다나 봐. 어쨌거나 서둘러 오라고 미스이는 길어진 전화를 끊었다. 유카리는 몸 단장을 시작하며 남편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머리에 떠올렸다. 도둑이 목욕탕의 나무문으로 숨어 들어온 흔적, 얼굴에 타월을 덮어놓은 것을 봐도 얼굴을 아는 자의 범행이라는 견해가 유력, 여자 같은 그림자가 집 쪽으로. 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 9년 넘게 유카리는 한 달에 2-3번 정도 혼자 살고 있는 시아버지 댁을 찾아가 집 안팎의 청소와 이불, 의류를 가는 등의 일을 의무적으로 해왔다. 가와구치에 살고 있는 미스의 누나와
교대로 했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과 연말 대청소 등에 이토코의 손을 빌린 적도 있었다. 언젠가 이토코가 살롱의 일로 그 근처의 고깃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깐 뵈러 들렀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도 있다. 따라서 이토코는 시아버지와 얼굴도 알고 있고 그 집의 구조도 알고 있는 것이 된다. 어쨌든 시아버지를 돌봐준 적도 있으니까 사건을 알려두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카리는 수화기를 들었다. 메구로에 있는 에스테틱 살롱의 번호를 눌렀다. 히라야마 씨,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살롱을 경영하고 있는 여자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 전화가 와서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고요. 어제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지만요. 이토코의 직장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살롱에 오는 손님의 마사지와 팩 등 피부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손님의 의뢰에 의해 홈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자택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는 듯 했다. 유카리는 이토코의 집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벨이 얼마간 울리고 나서 겨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힘겨운 듯한 이토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카리인데 너 감기 걸렸다며? 약간. 어제 낮엔 괜찮았다던데. 유카리는 갑작스럽게 물었다. 너 어젯밤 어디 갔었니? 희미하게 숨을 쉬는 기척이 느껴졌다. 아니, 집에 있었어. 히데오랑 같이? 다시 잠시 가만히 있더니 아니, 히데오는 어제부터 사내 연수로 휴전사에 갔어. 오늘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럼 어젯밤 넌 혼자였겠구나 하고 유카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스 료이치가 죽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집의 사정을 알고 있는 자의 범행이라는 견해는 바꾸지 않았지만 동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는 돈을 훔치는 것이 목적으로 범인은 목욕탕 나무문으로 침입하여 안쪽 방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이다. 그건 서랍장 안에 현금과 예금 통장 등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몰래 훔쳐낼 작정이었지만 류이치가 눈을 뜨고 범인의 얼굴을 봤다. 범인은 그가 일어나 소등을 피우기 전에 재빨리 뒤로 돌아 목을 졸랐다. 나일론 스타킹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타월을 시체의 얼굴에 덮고 도주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견해가 생긴 것은 류이치가 혼자 살던 집과 토지가 그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토지가 시가 5억엔에 상당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상속인은 장녀와 장남이지만 두 사람 모두 빨리 그 유산을 상속받고 싶어 한다는 사정이 탐문 조사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다. 46살의 장녀 이토 다카코는 제약회사에 다니는 셀러리맨 남편과 3명의 자식이 있다. 현재는 가와구치에 있는 사택에 살고 있지만 비좁은 데다가 연령적으로도 사택을 나가야 하는 시기에 와 있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싶다고 항상 말해왔던 모양이다. 43살의 장남 미스이 가스이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쪽은 처와 둘뿐으로 이미 맨션을 가지고 있어 그 대부금을 갚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애인이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근무처 탐문 때 수사관의 귀에 들어왔다. 상대는 이전 거래처 회사에 근무했던 스기 미키코라는 여자로 관계는 5년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듯했다. 형사과장이 그를 경찰서로 불러붙자 그는 외부와 부인에게 비밀을 지켜준다라는 약속을 받은 후 사실을 고백했다. 미키코는 나가노의 원룸 맨션에 살고 있습니다. 집세와 생활비는 저와 본인의 저금에서 반반씩 내고 있지만 언젠가 시기를 봐서 아내와 이혼하고 미키코와 결혼할 생각입니다. 시기 말입니까? 솔직히
하루라도 빠른 쪽이 좋겠는데. 왜냐면 미키코가 이제 임신 5개월이 되거든요. 부인이 이혼을 받아주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실은 이전에 변호사인 친구에게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충분한 위자료를 지불하고 그녀가 재혼할 때까지의 생활비를 보장하면 의외로 승낙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요즘 여자들은 계속해서 완강히 거절하다가 돈으로 결정을 내리는 타입이 늘었다고 말이죠. 충분한 위자료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그도 아버지의 유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명백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일단 알리바이가 있었다. 류이치의 사망 추정 시간인 10월 21일 새벽 1시부터 3시경 장녀인 다카코와 그 남편 미쓰이 가스이사와 그의 처 유카리는 모두 자택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부부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부부의 증언을 100% 신용할 수는 없지만 한밤중이라는 시간대라면 자택에서 자고 있는 쪽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남몰래 외출했다는 확증도 잡지 못했다. 미쓰이의 애인 스기 미키코는 우연히 친정으로 돌아가 양친과 오빠 가족 등 여러 명으로부터 알리바이 증언을 얻었다. 동기를 가진 자 중 누군가가 직접 동기가 없는 제3자에게 살인을 위탁하는 일은 없습니까?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나고 수사본부 내에서 젊은 형사가 그런 의견을 냈다. 꼭 프로 살인 청부업자가 아니더라도 속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보수는 돈이겠죠. 범인은 건장한 남자에게 한정된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상대는 노인이고 거기다 취침 중임을 노렸으니까요. 예를 들어 살인을 위탁받은 자가 평범한 주부라면 의외로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허점이 되지 않을까요? 사건 직후 옆집 남자가 범행 시각쯤 여자라고 생각되는 그림자가 류이치의 집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화장실 창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심야에는 인적이 끊기는 주택가인 만큼 그 증언은 중시되었다. 형사의 의견에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나오기는 했지만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분위기가 본부 내에 생기고 있었다. 이것은 애당초 그 정도로 거창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한 주간지가 피해자인 혼자 사는 노인이 시가 5억엔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솔깃하여 추적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는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풍겨놓았다. 그것을 읽었을 때 히라야마 이토코는 지난 일주일간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맺혀있기만 하고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던 감정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처음 사건을 안 것은 시체가 발견된 당일 오후 유카리에게서 전화를 받고서였다. 너 어젯밤 어디 갔었니? 집에 있었다고 대답하자 히데오도 같이 있었냐고 물었다. 유카리는 내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 그때는 그 후 곧 알게 된 류이치의 비보에 놀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잊어버렸지만 대학병원에서 부검된 시신은 다음날 저녁 다바타의 집으로 돌려보내져 그 다음날 10월 23일 오후 그쪽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다. 물론 이토코도 참석했다. 이미 관청을 퇴직하고 은거하던 노인이니 쓸쓸한 장례식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이상하게 굳은 얼굴로 있었던 것은 사인이 살인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토코는 좁은 복도에서 유카리와 마주쳤을 때 문상을 마치고 일전에 빌려준 돈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그때 이후 처음 만났기 때문이다. 저번에는 고마웠어. 곧장 붙여줘서. 그 순간 유카리의 얼굴엔 뭐라고 할 수 없는 당황스런 표정이 스쳐 이토코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하고 놀랐을 정도였다. 아니야, 잊어버려 그런 일은. 유카리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뱉듯이 말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번엔 확인을 하듯 말하고
이토코의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유카리가 비켜가자 이토코는 그녀의 바로 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가 담당 형사였다는 것은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을 걸어 알게 되었다. 그는 미스이와 유카리 부부 사이 등에 대해 물었지만 이토코도 해선 안 될 말은 삼가하며 대답했다. 주간지의 기사가 이토코에게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유카리는 이토코의 범행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누군가 정말로 그 노인을 안락사 시켜주지 않나? 하고 말한 직후에 유카리는 이토코에게 100만 엔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녀는 이토코가 그 말을 범행의 계약금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오해한 것일까? 그러니까 장례식 날 뒤에 있던 형사의 귀가 몹시 두려웠던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에게도 들릴 정도로 못을 박은 것이다. 장난이 아닌데? 이토코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요즘 세상에 100만 엔으로 사람을 죽인다니. 하지만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범행의 계약금이라는 말이었다. 유카리는 오랫동안 사귄 친구인 이토코에게 직접 말은 못하고 암묵으로 시아버지 살해를 제안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엔을 건네준 것일까? 다시금 불안한 감정이 슬슬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장난이 아니다. 설마 하고 생각하긴 했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3일 정도 지나 이토코는 다시 유카리의 맨션을 찾았다. 남편인 미스이는 오늘 밤도 귀가가 늦어질 것 같다고 전화로 알려온 후였다. 경찰에서 뭔가 새롭게 전한 말이라도 있었니? 아니, 별로. 아직 범인이 누군지 감도 잡지 못했나 보구나. 글쎄. 그래서 다바타의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49제가 끝나면 아마 팔 것 같아. 그럼 드디어 네 남편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겠구나. 떠보는 듯한 이토코의 시선을 유카리도 또한 이토코의 진위를 헤아리는 눈빛으로 주고받았다. 이토코는 옆에 놓여있던 보자기 꾸러미를 끌어당기며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실은 나 정말 미치겠어. 응? 전에 히데요가 낸 접촉사고 말이야. 먼저 수리비를 변상하고 일단락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안심한 것도 잠깐이고 또 문제가 생겼지 뭐야. 하지만 차는 100만 엔으로 고쳤을 거 아니야? 이번에는 운전기사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겼다나 봐. 입원비하고 그 사이 일하지 못한 만큼 보상금으로 또 100만 엔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야. 매일 서너 명이 호텔로 들이닥쳐서는 로비에서 진을 친대. 이대로는 우리 히데요가 직장에서 쫓겨날 판이라. 또 줄 거니?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토코는 보자기를 풀었다. 이건 우리 친정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갑오로 아버지한테 받은 하나밖에 없는 유물이야. 우리 집에 값어치가 있는 거라곤 이것뿐이라. 꺼낸 것은 오래된 항아리로 매화나무와 꾀꼬리 그림이 가지각색으로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 상상되었다. 지금은 지나치게 화려한 그림이 알맞게 퇴색되어 있었지만 어제 근처 골동품 가게에서 값을 감정해 보았더니 지금 팔면 200만 엔은 받을 수가 있대. 하지만 네 수중에 놓아두면 100만 엔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유카리는 두세 번 눈을 깜빡이더니 약간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걸 100만 엔에 나한테? 어떻게든 너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반액으로 하는 거야. 나도 우선 100만 엔만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말이야. 얼마 동안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서로의 눈동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음 속까지 뚫어보려는 듯이. 두 사람 다 두세 번 약간 입술을 움직였지만 그때마다 말을 삼켜버렸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결국
유카리가 말을 꺼냈다. 알았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100만 엔에 이 골동품을 살게. 골동품에 힘을 주었지만 있는 힘껏 비꼬는 투로도 들렸다. 이토코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숨을 들이쉬고 뭔가 말하려다 중단했다. 그렇다. 이토코는 만일 유카리가 이 허드렛 물건을 사기로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다. 넌 역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전에 한 말을 살인 의뢰라고. 100만 엔은 그 계약금이었다고 오해하고 그걸 실행한 거라고. 하지만 그거야말로 커다란 오해야. 난 미시 루이치 씨를 죽이지 않았어. 유카리, 눈을 떠봐. 내가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니? 거기다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다. 유카리, 난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척하며 이 싸구려 물건을 살 필요 따위는 없어. 지난번에 100만 엔도 그냥 너의 호의를 받아들였을 뿐이야.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갚을 거야. 그 후엔 아마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확고한 우정으로 맺어지리라. 그러나 입을 열기 전에 생각지도 않던 분노가 이토코의 가슴 속에서 용솟음을 쳤다. 어쩐지 유카리는 정말로 날 살인범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비열한 협박자로까지 믿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당분간 그런 척하며 협박이나 해줘. 아니, 생각해보면 난 한 번도 유카리를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너의 의뢰로 류이치 씨를 죽였다든지 그 보수를 받고 싶다든지 따위의 말은 한마디도. 난 단지 가보인 골동품을 사줬으면 한다고 부탁했을 뿐이지 않은가. 그리고 유카리가 받아들여 매매가 성립했을 뿐이다. 이토코는 삼켜버린 숨을 천천히 내뱉었다. 다음에는 뭘 사게 할까? 우리 집에는 이미 허들의 물건조차 없지만 밖에서 사와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근처의 골동품 가게, 아니 고도구점 쪽이 어울리겠는데. 그 가게 앞에 걸려있는 후지산이나 달마가 그려진 족자로 할까? 이토코, 역시 네가 한 짓이구나. 그 물음은 유카리의 목구멍까지 기어 올라왔지만 겨우겨우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이토코가 돌아간 후 유카리는 입술을 깨물며 매화나무와 꾀꼬리가 그려진 빛바랜 항아리를 쳐다보았다. 무서웠다. 만일 그래, 네가 원한 대로 내가 죽였어 하고 이토코가 대답이라도 한다면 그 순간에 자신은 살인 공범자가 되어버린다. 거기다 자신은 아마도 존속 살인에 해당하니까 죄는 한층 더 무겁지 않을까?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지금 와서 그렇게 외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현재 100만 엔을 받은 이토코가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말이다. 분하지만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유카리는 무리하게 자신을 납득시켰다. 내가 살인을 위탁한 사실은 없지만 이토코도 또한 그 보수를 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처음 100만 엔은 호의로 빌려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 그리고 이 항아리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산 것이다. 위협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다. 만약의 경우는 딱 잡아떼면 되는 것이다. 설마 이토코도 이 이상은 하지 않겠지. 이 이상이 되면 서로 발뺌할 수 없는 금액이 되고 만다. 200만 엔은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기로 하자. 시아버지의 죽음을 원하는 속내를 말해버린 경박스러움과 부주의함에 대한 벌. 남편이 유산을 상속받으면 완강하게 이혼을 거절하다가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후에 마지못해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토코에게 준 정도는 가볍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미시 류이치를 살해한 범인이 체포된 것은 사건이 있고 딱 2주일 후인 11월 초순이었다. 범인은 3년 전까지
류이치의 집에 드나들던 조경업자 안주인이었다. 그때까지 정원수의 가지치기나 풀베기 등을 1년에 한 번씩 그들 부부가 와서 했는데 남편이 뇌졸중으로 죽은 후 다른 조경원으로 옮겼다. 48살의 여자는 최근 경륜에 빠져 고리대금에 소녀되었고 그 빚에 쫓겨 사정을 잘 아는 류이치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범행 2주 정도 전 우연히 근처까지 오는 척하고 들려보니 류이치는 여전히 혼자 살았고 집안의 모습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었다. 허술한 구석도 여기저기 있었지만 목욕탕 나무문에 잠금쇠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침입하는 게 용이하겠다고 미리 점 찍어 두었다. 10월 21일 새벽 2시경 자전거로 근처까지 와서 약간 떨어진 장소에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목욕탕 나무 문으로 숨어들었다. 안쪽 방에 있는 서랍장 속에 현금과 예금 통장, 인감 등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것은 이 집에 오던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 돈을 지불할 때마다 류이치가 거기에서 꺼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살짝 돈만 훔치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미닫이 문을 여는 순간 거기에 류이치 씨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전에는 2층을 침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 류이치 씨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쳐다봤어요. 난간으로 도로에 등불이 흘러들어와 내 얼굴을 알았는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뒤로 돌아가 목을 졸랐어요. 류이치 씨는 그때까지 멍한 상태여서 그다지 공포나 고통은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30만엔 남짓한 현금과 예금 통장과 인감을 훔쳐서 도망갔다. 류이치의 가족은 열흘에 한 번 정도로 찾아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발견될 가능성은 적었다. 예금은 다음 날 찾을 생각으로 있었다. 그런데 아침 방송을 보다가 은행 강도가 비디오에 얼굴이 찍혀 체포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들었다.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면 비디오 카메라가 쉬지 않고 돌고 있어 창구에 오는 손님을 전부 찍고 있는 듯했다. 그것을 알고 예금을 찾는 것은 단념했다라고 그 여자는 진술했다. 사건 해결의 소식은 그날 저녁 경찰에서 직접 유카리의 맨션으로 전해왔다. 확인 수사를 위해 나중에 다시 사정 청취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유카리가 처음 느낀 것은 뭐니 해도 안도감이었다. 사건은 무사히 해결되었다. 시아버지는 가엾은 일을 당했지만 반은 잠든 채 목이 졸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을 매달아 죽는 것은 형용할 수 없이 황홀하다는 소리를 전해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안락사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유카리는 이토코의 일에 생각이 미쳤다. 이토코가 유카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조금 냉정해져 보면 당연한 이야기로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는데도 마치 교묘한 암시로 이토코에게 조종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 이토코는 내 약점을 꿰뚫고 기묘하게 심리적인 덫을 만들어서 돈을 빼앗은 것이었어. 안도 뒤에는 점차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런 고도구점에도 팔지 않을 항아리가 100만 원이라니. 게다가 이토코가 구체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당했다고 고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 어쩌면 그래도 협박죄는 성립할지도 모른다. 영수증만큼은 확실하게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건 만엔의 값어치도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만 엔에 산 배후에는 뭔가 협박과 같은 압력이 작용한 게 틀림없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토쿠가 거꾸로 협박할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처음 100만 엔은 심하게 독촉하여 빨리 갚지 않으면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해야겠다.
유카리는 이토코의 에스테틱 살롱에 전화를 걸었다. 이토코는 이미 가게에서 나와 손님 집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귀가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룻밤이 지나자 유카리의 감정은 이상하게도 상당히 누그러져 있었다. 유카리는 다시 살롱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이토코에게 류이치 살해범이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그럼 완전히 해결됐구나. 이토코의 진정으로 한숨 놓는 목소리가 들렸다. 다행이다. 나도 하루빨리 갚아야지. 너한테 몇 번씩이나 폐를 끼쳤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카리의 분노는 점점 옅어지면서 확신한 것까지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았다. 혹시 모든 게 내 그릇된 의심이었던 건 아닐까? 이토코는 전의 사건과는 관계없이 협박할 생각 따위 애초부터 없지 않았을까? 애당초 지금까지 한 번도 금전적으로 폐를 끼친 적이 없던 이토코가 처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은 것은 많이 고심하고 행동한 것이리라. 그때조차도 이토코가 말을 꺼낸 것은 아니었다. 괜찮다면 내가 빌려줄까? 하고 자기가 제안했었다. 그런 이토코가 또 100만 엔을 빌려달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심고심하다 이토코는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싸구려 항아리를 집안 대대의 골동품이라고 속이고 어쨌거나 그것을 파는 식으로 어떻게든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실은 돈을 꾸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이토코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 진심이 여러 번 폐를 끼쳤으니까 라는 말이 되어 나온 것이리라. 유카리는 사건 해결의 낭보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어젯밤의 분노가 거짓말처럼 관대한 기분으로 돌변해 있었다. 그날 맨션으로 돌아온 이토코는 복잡한 한숨을 내쉬고는 다이닝 키친 의자에 앉았다. 그 위치에서 거실 구석에 세워져 있는 족자 상자가 불쾌하게도 눈에 들어왔다. 얼마 전에 근처 고물상에서 5,000엔에 사온 일본화 족자로 후지산과 매와 가지가 그려진 그림이었다. 유카리의 맨션에는 거실이 달린 다다미 방이 한 칸 있어 족자도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닐 것이다. 이토코는 4,000엔짜리 달마가 그려진 묵화로 사려고 했지만 도구 가게 주인이 이것이 더 예쁘고 누구나 좋아할 거라고 권했다. 그것이 항아리를 산 2, 3일 후의 일이었으니 이제 반달 정도 기다리고 다시 유카리의 집까지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유카리는 나를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거기다 비열한 협박자로까지 오해하고 있는 듯 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나도 그것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 그런데 류이치를 죽인 범인이 체포된 것을 오늘 아침 전화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으로 퍼지는 감정은 이상한 해방감이었다. 유카리의 오해는 이제 풀렸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유카리에게 보잘것없는 물건을 팔 기회는 없어졌다. 그것에 이토코는 기묘한 안도감마저 느꼈다. 마음속으로는 2번 다시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이 이토코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유카리가 항아리를 사준 것은 류이치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닐까? 물론 유카리도 그 항아리에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순히 100만 엔에 사준 것은 그냥 날 비참하지 않게 만들려는 배려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틀림없다고 벼랑간 생각되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대답했던 것이다. 나도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지. 여러 번 폐를 끼쳤으니까. 언젠가 항아리 값도 갚아야지. 하고 이토코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항아리 값으로 받은 100만 엔은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새로 바꾸고 약간 쓸데없는 것까지 사는 바람에 거의 다 써버렸으니
갚으려면 또 고생 좀 해야겠지만 그 정도의 벌은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토쿠가 신변의 수상쩍은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류이치의 사건이 해결되고 일주일 정도 지난 11월 중순경부터였다. 에스테틱 살롱의 근무는 저녁 6시까지지만 그 후 손님의 의뢰가 있으면 그 집까지 출장을 간다. 홈 에스테틱의 경우는 요금의 이하를 살롱에 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애써 떠맡고 있었다. 탤런트 같은 손님도 있어 밤늦게 끝나는 날도 적지 않았다. 11월 13일 목요일 저녁 11시가 지날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택 근처에서 버스에서 내린 이토코는 맨션까지 빠른 걸음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어슴푸레한 주택가 길에는 겨울을 알리는 찬바람이 불어 버스길을 벗어나자 인도는 완전히 인적이 두절된 듯 보였다. 이토코는 자신의 발걸음에 맞춘 듯한 리듬에 다른 구두 소리를 뒤에서 느끼고 아무렇지 않게 뒤로 돌아보았다. 20m 정도 뒤를 걷던 사람이 길가 집의 그늘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었다. 역시 구두 소리가 따라왔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뒤의 그림자는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같은 간격으로 계속 걸어온 듯했다. 뒤를 돌아본 순간 다시 도로 표지 뒤로 숨었다. 누가 미행하는 건가? 으스스함이 순식간에 이토코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곳에서 맨션까지 가려면 작은 공원을 가로질러야 했다. 이토코는 조금 망설였지만 계속 걸었다.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 다른 길도 없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림자는 아까보다 가까워져 10m 정도 뒤까지 가까이 오고 있었다. 어두워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실루엣은 여자 같았다. 여자라면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래도 발걸음을 빨리하여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러자 뒤의 구두 소리도 급하게 젠걸음으로 바뀌며 접근해 오는 것이 들렸다. 이토코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방에 아베크족 같은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맞붙은 채로 이토코 쪽으로 다가왔다. 이토코는 멈추어 서서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코트를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발걸음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방해자가 나타나 이토코에게 접근하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2, 3일이 지나는 사이 이토코는 그 일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약 일주일 후 저녁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하마다 야마에 있는 고객의 집에서 이노카시라 선 역을 향해 걸어가는데 또 뒤에서 구두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주변도 한적한 주택가로 9시 반이 지나면 이미 보행자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가로등이 적은 도로의 20m 정도 뒤에서 긴 코트를 입은 덩치 큰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거기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상대는 이쪽과 거리를 좁히고 있다. 공포가 점차 압력을 더하듯 느껴졌다. 지나가던 길에 경찰 지구대를 발견하고 이토코는 잽싸게 뛰어들려 했다. 그러나 정문 앞에서 마음을 바꾸었다. 뒤를 걸어온다는 것만으로 상대를 검문할 수는 없다. 게다가 뒤를 돌아보니 예상대로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날 미행할 만한 여자라면 누가 있을까? 무슨 목적으로? 어느 쪽도 짚히는 것이 없었다. 다시 6일 후 저녁, 그날은 곧장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살롱을 나왔다. 주택과 오피스 빌딩 등이 섞여 있는 일대의 막 해가 진 길 위를 가로질러 갈 때 갑자기 하얀 차가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을 느꼈다. 아직 저쪽에서 달리고 있을 소형차가 말이다. 간신히 몸을 돌렸을 뿐 피할 여유도 없는 사이 그 차는 바람을 일으키며 아슬아슬하게 스쳐갔다.
겨우 지나간 후 앞으로 눈을 돌린 이토코는 차가 교차로를 돌아가기 직전 운전석에 앉은 여자의 옆모습을 확인했다. 밝은 갈색에 가까운 긴 머리를 풀고 안경을 끼고 있는 듯했다. 유카리? 설마 무슨 이유로? 그 머리 모양은 유카리와 비슷했다. 평소 안경은 끼지 않았지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쓴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유카리의 자가용도 그런 흰색 소형차였다. 남편이 출근할 때는 이용하지 않아 평소에는 맨션에 두고 가니까 유카리가 운행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설마 다음에는 더 위험했다. 간발의 차라 치이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12월 5일 오후 9시경 대넨 초후에 있는 고객의 집 문을 나온 직후 하얀 차가 돌진해왔다. 완만한 커브의 내리막길로 이쪽에는 주택의 돌계단이 이어지고 반대편에는 대저택의 숲 같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 장소라면 차로 치고 도망가도 목격자도 없을 것이다.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차를 피한 것은 이쪽에도 경계심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돌계단에 쓰러진 이토코는 필사적으로 차를 눈으로 쫓았다. 다음 커브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뻔한 흰 차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갔다. 긴 갈색 머리를 시야의 끝으로 포착하고 이토코는 차 번호를 응시했다. 손님 집으로 다시 돌아가 택시를 불렀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었다. 자택 맨션 일대의 관할인 고마자와 경찰서를 택한 것은 이전에 근처에서 빈집털이가 생겼을 때 조사하러 온 수사관의 느낌이 좋았고 나중 일을 생각해서 가까운 쪽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짐작이 가는 범인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야기를 들은 40이 넘은 댄쇼 경관이 물었다. 짐작이 아니라 오늘 확실하게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미시 유카리예요. 분노와 공포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토코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차 번호가 증거예요. 방금 전 그 여자의 맨션 주차장에 가서 메모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사귄 친구가 왜 당신을 위협하죠?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목격자가 없을 만한 장소에서 나를 치어서 죽일 작정이었어요. 이토코는 입술을 떨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냐고요. 경관이 달래듯이 물었다. 이제 모조리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이토코는 마음을 정했다. 자신이 만일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 곧 유카리가 체포될 거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전에 유카리가 제게 시아버지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었어요. 그 계약금 같은 형식으로 제게 100만 엔을 줬죠. 하지만 물론 전 어디까지나 돈을 빌린 것이라 제대로 채용서도 건넸고 살인을 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 후 3주일 정도 지나고 미시 류이치가 살해되었다. 이토코는 또 돈이 필요해 아버지의 유품인 골동품 항아리를 유카리에게 사달라고 부탁하러 갔다. 그녀는 즉각 100만 엔의 사주었다. 그 여자는 제가 시아버지를 죽였다고 믿고 그 살해로 돈을 준 겁니다. 교활하지만 난 굳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이 너무나도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 류이치를 죽인 범인이 체포되었다. 그래서 유카리도 제가 한 범행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난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빌린 돈은 이제 반드시 갚아서 여러 가지 일들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옛날처럼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 여자가 당신을 노린 거죠? 죽음에 몰려 나도 처음 알았어요. 유카리는 평생 제게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잡히고 사건이 해결돼도 저한테 시아버지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죠. 제게 그런 말을 했으니 제가 몇 번이고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거죠. 그 여자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제 입을 영구히 막아버리려고 했던 게 분명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경관은 확인하는 어조로 물었다. 유카리 씨가 당신에게 류이치 씨 살인을 의뢰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 거죠? 잠시 마음을 정하는 사이를 두고 이토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으로 뭐라 하며 부탁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안락사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라도 주겠다.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낸 순간부터 이토코는 자신의 기억을 그대로라고 믿었다.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고마자와 경찰서의 덴쇼 경관과 조금 젊은 형사 두 사람이 유카리의 맨션을 찾아왔다. 그 1시간 전에 전화가 걸려와 유카리에게 고소 사건에 관해서 듣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전화는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골프 연습하러 나가려고 하던 그는 외출을 그만두고 유카리와 함께 그들을 기다렸다. 경관은 40이 넘은 온화한 얼굴의 인물이었지만 빈틈없는 경찰 특유의 눈초리를 유카리에게 쏟아부으며 당돌하게 질문했다. 실례지만 어젯밤 9시경 부인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젯밤이요? 전 집에 있었는데요. 남편분께서도요? 아니요, 전 일이 있어서 12시쯤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부인은 쭉 혼자셨겠군요. 네. 어젯밤 차로 데넨초우 쪽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경관은 이 집에 있는 차의 종류, 색깔, 번호를 확인했다. 차는 맨션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셨나요? 네, 미스이가 대답했다. 어제도 세워두셨습니까? 전 휴일에만 타기 때문에 평소 때 일은 잘 모릅니다. 저도 거의 운전하지 않아요. 고작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보지는 않지만 물론 어제도 있었을 텐데요. 계속해서 경관은 열흘 전과 또 그 일주일 전 등의 저녁과 밤 시간을 들며 유카리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듯한 질문을 했다. 유카리는 대부분 혼자 집에 있지 않으면 쇼핑을 하러 나갔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만 하시죠? 실은 히라야마 이토코 씨가 밤길에 미행을 당하고 차에 치일 뻔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차 번호가 대개 차의 것이고 운전했던 여자가 부인이 틀림없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제가 이토코를... 히라야마 씨의 말에 의하면 경관은 미스이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더니 계속해서 말했다. 부인이 시아버지인 미스이 류이치 씨를 안락사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히라야마 씨에게 의뢰했다더군요. 그 약 3주일 후에 류이치 씨가 살해당해 부인은 히라야마 씨에게 2번에 걸쳐 합계 200만 엔을 지불했죠. 그 후 범인이 체포되어서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부인이 류이치 씨 살해를 의뢰했다는 약점은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고 히라야마 씨에게서 평생 협박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다 큰맘 먹고 이토코 씨의 입을 막아. 잠깐만요. 유카리는 쇳소리를 내질렀다. 말도 안 돼. 다 엉터리야. 전 한 번도 시아버지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돈 문제만 해도 처음엔 이토코가 곤란해해서 빌려줬고 두 번째는 골동품 항아리를 사달라고 해서. 그 항아리가 정말로 100만 엔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아니요, 완전히 싸구려였습니다. 옆에서 미스이가 대답했다. 걸리적거리기만 해서 베란다에 내놓았는걸요. 저도 이제야 겨우 이해가 가는군요. 경관은 미스이를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집사람이 저런 물건을 비싼 금액에 산 것 같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는 동안 집사람이 이토코 씨로 느껴지는 상대와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죠. 그래요. 그게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체포되었다고 경찰에서 알려왔던 날 밤이었어요. 그 전화라면? 집사람이 분개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해준 줄 알고 저런 걸 100만 엔에 샀는데 완전히 속았어. 하고요. 그때 전
그 의미가 뭔지 몰랐죠. 이제야 겨우 이해가 갑니다. 이 터무니없는 일을 이토코 씨에게 부탁했던 거군요. 그날 이후 3번 정도 유카리는 고마자와 경찰서로 이미 출두를 명령받고 덴쇼와 다른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2번째 날 경찰서 안의 복도에서 이토코와 마주쳤는데 기분만 나빠질 뿐 말이 나오지 않아 결국 아무 말 없이 노려본 채 지나쳤다. 경찰에서는 유카리에게 료이치 살해를 이토코에게 의뢰한 일과 그 후 이토코를 차로 치어서 죽이려고 한 일, 양쪽에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았지만 유카리는 둘 다 계속해서 부인했다. 물론 정말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토코를 미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날들 중 단 하루 유카리가 같은 맨션에 아는 사람의 집에 갔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 주부의 증언에 의해 알리바이가 인정되었다. 그래서 이 건은 이토코의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 하고 경찰에서도 생각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유카리가 류이치 살해를 이토코에게 의뢰한 것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경찰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실제로 이토코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입건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유카리는 경찰서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왜? 라는 의문은 가슴속을 날카롭게 찔렀다. 왜 남편은 듣지도 않은 전화를 엿들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유카리를 곤란하게 했을까?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2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미스이가 유카리에게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실은 자신에게는 애인이 있고 임신 7개월째라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정식으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거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유카리는 날벼락을 맞은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말도 안 돼. 난 절대 승낙할 수 없어. 그렇게 당신 맘대로 될 줄 알아? 미스이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틀 후 해질녘 미스이에게 의뢰받았다는 야마오카라는 변호사가 유카리를 찾아왔다. 미스이와 동년배 정도인 42~43살의 나이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입술이 얇아 말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이었다. 부인은 결코 이혼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의향이십니까? 그래요. 재판까지 가서 싸울 생각이세요? 물론이죠. 왜냐면 여자를 만들고 임신까지 시킨 건 남편의 엄청난 배반이잖아요. 제겐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 재판으로 가도 남편이 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군요. 부인의 말씀으로 봐선 일방적으로 죄는 남편에게 있네요. 즉 남편에게만 책임이 있으니 간단하게 이혼에 응할 수 없다 이거군요. 실례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래도 남편이 이혼을 끝까지 원한다면 충분한 위자료와 그 후의 생활비를 보장해달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의 말대로였지만 유카리는 가만히 있었다. 야마오카는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표정으로 작게 끄덕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생각지도 않던 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렇지만 부인의 경우 어쩐지 남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부정만이 책임을 질 이유는 아니니까요. 네? 실은 제가 오늘 아침 고마자와 경찰서에 들러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부인은 시아버지이신 류이치 씨 살해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했다는 혐의가 농후한 듯 하더라고요. 물론 물적 증거도 없고 실제로도 범행과는 연관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크게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존속살인의 위탁이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니까요. 유카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먼저 거의 사무적인 말투로 못을 박았다. 따라서 대개 경우 양쪽 모두 책임이 있어요. 말하자면 쌍방 책임입니다. 설사 재판에서 겨룬다고 해도 어느 쪽에도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는 결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서로 재판 비용만 허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가고 현관문이 닫혔을 때 유카리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토코가 그 항아리를 놓고 가던 날 밤 미쓰이가 돌아와서 그건 뭐냐고 묻기에 이토코가 사달라고 해서 샀다고 대답했다. 금액과 상세한 사정까지는 물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일주일쯤 지나 시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유카리는 이토코에게 굉장히 화가 났다. 너무나도 화가 나는 바람에 그만 남편에게 말하고 말았다. 참, 이토코에게 속아서 100만 엔을 빼앗긴 것 같아. 미쓰이가 흥미를 나타내며 무슨 일이냐고 추궁해 유카리는 실제 상황을 약간 왜곡해서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토코가 너희 부부가 빨리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내가 류이치 씨를 안락사시켰어 하고 말하잖아. 설마 했는데 묘한 거짓말을 흘려버려도 곤란하니까 저런 형편없는 항아리를 100만 엔에 사준 거야. 유카리가 먼저 안락사란 말을 했다는 것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도 미쓰이는 유카리가 의뢰에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알아차렸었나 보다. 이토코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유카리가 100만 엔을 주었다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그때 그는 재빨리 그 이야기를 이혼 교섭에 이용하자고 마음먹었다. 이토코가 미쓰이의 차에 치일 뻔했던 것은 11월부터 12월까지의 일이니까 애인 미키코가 임신 6개월째, 차 운전도 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는 미키코에게 유카리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가발을 씌우고 이토코를 미행하게 했다. 실제로 차에 치게 하려 한 것은 아니다. 공포만 주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견디다 못한 이토코는 경찰서로 뛰어가 유카리와의 경위를 털어놓아 버렸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과장되고 확대되어 마치 유카리가 류이치 살해를 이토코에게 의뢰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미쓰이가 노린 것이다. 유카리 또한 책임있는 배우자가 되면 그는 대등한 입장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누가 정말로 그 노인을 안락사시켜주지 않을까? 분명 유카리는 그렇게 말했다. 설사 그 정도로 원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었다.